네, 한동훈 씨가 요새 갑자기 입이 터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민주당은 계엄을 어떻게 미리 알았니? 너네야말로 방조범 아니니? 바로 요 프레임입니다. 네. 이게 나경원 의원이 이 얘기를 해서 저희가 한참 비웃었는데 네. 야 웬걸 나는 한동훈 씨가 여기에 꽂힐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9월 16일에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저는 감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날 나의 행동은 1분 1초 단위로 전 국민께 생중계되었습니다. 이거 약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네, 생중계는 안 됐어요. 무엇을 감추려 하냐는 방금 민주당이 제게 한 말은 지금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감추는 것은 민주당입니다. 요긴하고 쉬운 질문인데 도망다니며 답을 안 하니 국민들 보시기에 점점 더 이상합니다. 잠깐만요. 일단. 정말 한동훈 씨 감출 게 정말 단 하나도 없어요? 아 이거 약간 여러 가지 의미가 이거를 감춘다고 해야 되나? 오케이. 덮는 건 맞는데 감추거나 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진짜 맞아요? 확실해요? 참 여러 가지 얘기가 있네요 여기에는.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추경호 원내대표의 내란 가담 정황을 알면서 감추는 거냐 뭐 이런 질문도 있어 보이고 예. 물리적으로 뭔가를 감추고 치장하는 걸 수도 있죠. 예. 예.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면 요긴하고 쉬운 질문인데 이게 실제로 원문이 요긴하고로 쓰여져 있는 써 있어요. 거죠. 네. 무슨 뜻이에요? 그걸 제가 여쭤보려고 가져오는 겁니다. 여기 가져오는 것들은 요긴하고 쉬운 질문. 혹시 뭐 이런 뜻으로 쓴 겁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질문이고 네. 니네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네. 왜 도망다니면서 말을 안 하니? 네. 뭐 이런 뜻으로 쓴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따위로 썼을까? 네. 그럼 중요하다고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요긴하다는 쓸만하다. 그렇죠. 요긴하다는 네. 예. 일상적인 용법으로는 네. 상당히 쓸모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 어디 뭐 내가 전뒤집개를 하나 샀는데 이게 볶음밥 만들 때도 좋고 뭐 계란 후라이 만들 때도 아주 요긴해. 그렇지. 이렇게 쓰는 말이잖아요. 질문에다가 요긴한다는 말을 써요? 이게 기뇨를 쓰려고 했던 건지 정말 어휘를 몰라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 말이 좀 그래도 페이스북에 쓰는 거면 네. 그렇죠. 예. 네. 그래도 좀 정제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요긴하고 쉬운 질문이다. 예. 그리고 민주당이 도대체 뭘 답을 안 하고 도망 다녔다는 건지. 예. 예. 도망 다녔다는 얘기도 이제 자꾸 이재명 대표를 도망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게 말버릇이 되다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네. 아니 그럼 민주당이 도망다녔다는 얘기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도망다녔다는 얘기예요? 점점 커지는 거지 이제 도망 프레임을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그 당시 씌우려다가 보니까 이제는 민주당도 다 도망 다녔고 아이고야. 감추고 있고 이제 이런 거죠. 어머 웬일이? 아니 그리고 계엄을 민주당이 한 게 아닌데 민주당이 도대체 뭘 감춰요? 그러니까 아니 민주당이 계엄했냐고. 아 정말 황당한데. 한동훈 씨는 좀 점점 이상한 게 예. 그 왜 이렇게 자기 확신이 이쪽으로 쏠리면 이게 점점 이렇게 자기 판타지가 생기잖아요. 예. 자기가 계엄을 막은 거라는 강한 판타지가 지금 생겨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 아니 투표권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막았다라고 하려면 네.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를 본회의장으로 데리고 오는 리더십이라도 있었어야지. 그렇죠. 네. 그러지도 못했잖아. 그리고 솔직히 그때 당시 그 국회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동훈이 들어가기 직전에 밤 11시 20분경까지 국회 밖에서 추경호랑 같이 만나서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의 행적을 자세히 안다는 건데 그거 얘기도 안 해주잖아. 네. 특검이 오라 그랬는데 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재판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그 감추는 게 누군데 민주당한테 자꾸 감추는. 내가 봤을 때 그 단톡방에도 아마 못 들어갔을 거야. 당시. 당신 원외잖아 이러면서 네. 단톡방에도 안 끼워줬을 거야.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친 게 사실이거든요. 잔뜩 겁먹고 국회로 숨었죠. 네가 막길 뭘 막아요 지금. 네. 그래서 질문을 지금 2개를 던져요. 네. 이제 이 질문이 이제 본인이 보길 때는 요긴하다. 그러니까 쉽다. 막 뭔가를 정곡을 찌르고 있다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데. 되게 이 질문을 되게 본인이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지 이 비슷한 글을 여러 번 썼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 민주당은 언제 어떻게 계엄을 미리 알았습니까? 두 번째 질문. 왜 계엄을 미리 확신의 근거를 미리 공개해서 계엄을 예방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아니, 뭐라고 해줘야 돼 진짜? 네, 가관이라고 얘기한 게 이것 때문이거든. 아니 도대체 이분은 아예 어렸을 때 책을 읽은 적이 없나? 아니 왜 글을 이따위로 쓰지? 나 너무 웃기네 이 양반. 지금 꽂힌 게 미리거든 미리. 예.
미리만 죽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미리라는 말 때문에 이 부사 때문에 이제 충돌하잖아. 네. 민주당은 언제 어떻게 계엄을 알았습니까? 하면 끝이야. 네, 미리라는 말 안 써도 돼. 네, 안 써야죠 여기서는. 네. 근데 언제 어떻게 알았습니까? 네. 미리가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니까. 예. 왜 계엄을 미리 확신한 확신의 근거를 미리 공개해 계엄을 예방하지 않았습니까? 아, 미리 확신. 그러니까 나 진짜 나도 잘 못 쓰지만 나 이렇게 안 쓸 진짜 거야. 안타깝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한 문장에 3mm예요. 미리 확신. 투 확신 3mm. 옛날에 확신 3mm. 애들 네. 노는 거 중에 미리 뽕. 아니, 아우 어디서 글쓰기? 야 스티븐 킹의 유혹하는 글쓰기라도 한번 읽어봐라 진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글을 못 쓰지? 아 진짜. 아 나 미치겠네. 뽕 금지라고. 아 그러고 보니까 이분이 삼뽕이긴 하네. 몇 미리로 올렸을까? 어떡하면 좋아 진짜. 세 번의 그게 있거든요. 일단 어깨 올리고 다리 올리고 머리 올리고. 네. 그만하겠습니다. 예. 예. 아, 근데 왜 계엄을 미리 확신한다? 일단 미리 확신한다는 말 자체도 어불성설이고 미리 확신하는 게 없어. 그냥 확신 안에 이미 시간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확신이라는 게 그러니까 계엄의 유무를 확신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계엄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확실한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그렇죠. 예. 하면 되잖아요. 그럼 어차피 시제는 정해져 있잖아. 그럼요. 앞에 미리를 붙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 예.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이 됐건 벌어진 일에 대한 확신이 됐건 네. 이제 뭐 어쨌든 그 확신은 시제가 포함이 되니까 네. 왜 계엄을 확신한 근거를 공개해 예방하지 않았습니까? 뭐 정도로 이제 좀 줄여내면 되는데 예. 근데 미리 공개하고 확신한 확신의 근거는 또 뭐야? 투 확신이죠. 3mm 투 확신. 이거 분명히 그냥 말을 시켰을 때 왜 이렇게 숨 먹으면서 하는 말 있잖아. 나 이런 사람 중격단에서 봤어. 확신한 확신의 근거를 미리. 아니 무슨 페이스북을 음성 인식으로 써? 아 진짜 그런가? 이거 가면서 음성 인식으로 썼을 수도 있어. 아니면 누가 옆에서 받아 적었거나.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글이라는 게 한 번 적어놓고 자기도 모르게 퇴고를 하잖아요. 네. 한 문장 적어놓고 한 번 읽어보고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 기능이 없거나 아니면은 진짜로 누가 이게 구어체로 말한 걸 받아 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예. 아니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받고 있는 계엄 가담 의혹 이런 것들을 뒤집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더 판을 신기해. 지금 국민의힘이 받고 있는 너네 계엄 가담했지라는 의심을 이걸 민주당에 뒤집어 씌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게 너무 웃겨. 이런 황당한 야. 민주당이 그리고 작년 9월 10월에 의혹 제기할 때 근거 다 제시했어요. 네. 예. 이미 다 네, 제시했어요. 이미 다 제시했습니다. 네. 네. 그 공관에서 막 여인영 만나고 노상원 만나고 이런 거 다 얘기했잖아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계엄을 한 주체가 누군지를 기본적으로 모르나 봐. 계엄은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맞아. 네. 아니 그리고 계엄 다음 날, 계엄 실패한 다음 날 한덕수랑 손잡고 나와가지고 네. 우리가 정권 이양받아서 운영하겠다고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때 윤석열한테 다 못 들었어요? 본인은? 그리고 계엄을 왜 이렇게 시급하게 비밀리에 했느냐. 국무회의도 제대로 소집하지 못한 채 그런 얘기했더니 또 저쪽에서는 아니 계엄은 이렇게 비밀히 딱 계획을 짜서 움직여야 되는 거다라는 네. 식으로 또 방어했잖아요. 예, 그랬죠. 미리 그거를 아는 것도 문제고 알아서 공개를 안 한 것도 문제고 공개를 해서 예방을 하지 못했던 것도 문제라며 계엄을 안 하면 됐었잖아. 그렇지. 안 하면 됐었잖아. 아니 그리고 김건희하고 내내 카톡한 것도 걸렸잖아. 네. 그럼 김건희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언젠가는 계엄을 할 거라는 걸 한동훈이 몰랐을까? 네. 난 이게 더 궁금한데. 그지? 그 계엄으로 내가 노상훈 수첩에 적힐 줄은 몰랐겠지. 그걸 알았으면은 그렇게 하얗게 질린 얼굴로 국회에 와서 살려달라고 안 했을 테니까. 근데 언젠간 계엄을 할 거라는 걸 정말 당신은 몰랐나?
그러면서 이제 맨 뒤에 말이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민주당은 답은 못하면서 국회의장부터 최고위원, 대변인들이 돌아가면서 총출동에 배지자랑 꼰대짓으로 동문서답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야 도대체? 진짜 미치겠네. 뭘 했다는 거야 민주당이? 배지자랑 네. 여기에 드러나는 심리가 있죠. 지가 배지가 없거든. 그렇지. 그래 니들 의원이라고 나한테 유세 떨어? 이 심리가 들어가 있잖아. 아 진짜 너무 솔직하네. 진짜. 꼰대짓은 이제 국회의장이 자기 가르치듯이 했다 이거야. 솔직히 그 안에서 지금 이른바 긁힌 거죠. 이른바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존심이 건드려진 네. 거야. 네가 의원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그랬거든. 왜냐면 이전에 긁힐만하다. 우원식 의장한테 당신이 계엄 해제 표결을 지연했다라고 엉뚱한 비난을 했어요 한동훈 씨가. 그랬더니 우원식 의장이 아니 그때 상황을 다 봐놓고 절차 안 지키면 윤석열이 트집 잡을 것도 뻔히 다 드러났고 예. 절차를 다 지킨 건데 너 의원 안 해봐서 모르는구나라고 해버린 거예요 우원식 의장이. 그러니까 입 바로 다물었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아 참 속 좁은 사람. 그리고 김민석 총리는 아무 말이 없다. 그러니까 배지 달래니까. 대정부 질의할 때 그 질문해. 그럼 어떻게 다음 총선 준비하시든가. 네, 아마 보궐 나오려고 이러지도 몰라요. 네. 보궐 나오려고? 어디로 나오려고? 설마 걔라고? 지금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잖아. 예. 서울시장, 그다음에 보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당에서 이제 째고 나오는 거. 세 번째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네, 이거 없죠. 그럴 만한 간덩이가 안 되는 사람이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무리한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 이런 무리한 이야기까지 해가면서 국민의힘을 실드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위기에 빠지는 것 같으니까 그런 꼴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은 포기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네. 그리고 어떤 그 조직 밖으로 나가서 내가 새롭게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종류의 인간이 아니에요. 계엄 다음 날에도 결국 윤석열을 선택한 거 봐. 제일 웃긴 예상이 다음 보궐 때, 다음 선거 보궐 때 이재명 대통령 지역구로 나간다는 그러니까 계양구. 거기 가면 퍽이나 뽑아주겠다. 어디든 나가서 일단 처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 좀 듭니다. 과격한 언어를 쓰시네. 어디든 나가서 열심히 하셔야죠 일단은. 뭐 그렇죠. 근데 아마 못할 거예요. 자기가 당 대표일 때도 결국 지역구 선거 못 나갔던 양반 아닙니까? 간이 요만해. 그때는 이제 막 저울질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으로 바로 갈까? 아니면 당대표 할 때 폼 빠지게 내가 비례해야 되나? 뭐 비례는 너무 가오가 안 나오고 그렇다고 엉성하게 나갔다가 떨어지면 너무 개망신이고 그렇다고 깃발 꽂은데 당선대로 가기에도 약간 너무 좀 짜쳐 보이고 그래서 결국 못한 거 아니에요. 그때 하지 그랬어. 그럼 배치 달지. 그러니까 차라리 비례로라도 나오지. 그래. 아이고 그때 나가가지고 막 전용록 같은 포즈나 취할 줄 알았지 뭐.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고 바보같이.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잊혀질 사람 권성동입니다. 야 이제 완전히 잊혀지겠어요. 이 사람 발언을 제가 후보로 드리긴 했는데 이게 분석할 거리가 분석할 거는 없어요. 근데 지금 강릉 맨 마지막 말이 재밌어서 지금 그쵸, 활용점정이죠. 요 글을 보고 나서야 권성동 의원이 지역구가 강릉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사람들도 많이. 이게 구속 후라는 게 중요합니다. 구속 후 7분 만에 영장 발부 7분 만에 SNS에 올라온 글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쓰진 않았을 테고 미리 준비해놨던 미리 준비해놨던 거를. 그렇지 유언장 미리 써놓은 거지. 올린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자기가 검사 출신이라 이거 구속될 것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모를 수가 없지. 그래서 어제 이제 바로 올린 글을 읽어드리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구속은 첫 번째 신호탄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피냄새를 맡은 상어 때처럼 국민의힘을 향해 몰려들 것입니다. 우리 당은 단합과 결기로 잘 이겨내 주시길 바랍니다. 수사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특검의 수사는 허구의 사건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아니라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약하기 짝이 없는 공여자의 진술만으로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특검이 구속한 거 아닌데 법원이 발부한 건데. 그렇죠. 영장을 인용한 재판부 역시 민주당에 굴복했습니다. 집요하고 우악스러운 사법부 길들이기 앞에 나약한 풀잎처럼 누웠습니다. 그야말로 풍동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저를 탄압하더라도 저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저를 쓰러뜨리지 못한 것처럼 이재명 정권도 저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강릉 시민 여러분, 초유의 가뭄으로 어려운 시기인데도 곁에 있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는 머지않아 진실과 함께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뭐 다행히 이제 잡혀가니까 비가 왔죠. 네. 네. 하늘도 예. 네. 그래 잡혀가려면 잡혀가니까 오죽하면 재물 바쳤냐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네. 초유의 가뭄이라고 권성동 의원이 말하자 비가 오더라. 네. 네. 그래도 이게 앞에서 한동훈이 쓴 글을 네. 보니까 부작용이 있어요. 네. 이 글이 그럴싸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래도 가나다는 맞잖아. 네. 네. 가나다 맞고 그리고 이것도 비유도 제법 잘했네요. 예. 뭐 바람 앞에 풀림 뭐 이런 얘기도. 예. 뭐 물론 이제 풍동이란 말을 굳이 썼어야 했나 싶어. 예. 짜증나요. 자꾸 이런 막 지네만 아는 단어 쓰는 거 너무 짜증나. 풍동 찾아보니까 유체역학 나오는데요. 이게 뭐야? 이게 풍동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그 바람 앞에 풀잎이 눕는다라는 말로 그냥 쓰는 말은 아니에요. 예. 네. 그렇지. 아니 내가 못 들어본 말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야말로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 그야말로라고 하는 건 흔히 쓰는 표현처럼인데 흔히 안 쓰거든. 네. 그러니까 네 어쨌든 뭐 그래서 결국은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도 군데군데 아니 민주당이 피냄새를 맡은 상어 때처럼 국민의힘을 향해 몰려들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속뜻은 이제 나 잡혀가면 다음은 니네 차례야라는 뜻인데. 그렇죠. 그 주체가 민주당이 아니잖아. 특검이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 탄압은 자기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렇지. 너 때문에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네. 너는 그냥 첫 번째 희생자일 뿐이야. 현역 의원으로서 구속된 것, 그렇죠? 예, 이 부분이 이제 뭐 굳이 말하면 첫 번째면 첫 번째인 건데 그러니까 자기 아직도 잡혀가는 와중에도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지금 신용을 하고 있는 거지. 네. 본격적으로 자기들 주장대로라면 본격적인 시작은 이미 된 거고. 지금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설거지가 들어간 정도. 사실 뭐 크게 안 해도 상관없는. 네. 근데 이거는 참 이게 검사 출신으로서 말이죠. 이번 특검의 수사는 허구의 사건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네. 수사가 아니라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사진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물증이 나왔다고요, 이 양반. 소설에 사파승 나 소설에 사진 보통 잘 안 쓰는데 사진을 안 쓰는 이유는 소설이 허구기 때문이야. 근데 여기는 사진이 나왔다고요. 빈약하기 짝이 없는 공여자의 진술이 아니라 돈을 준 쪽에 진술을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지. 김용호 씨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부인, 통일교 고위 관계자 등등 진술이 너무 많고. 통일교는 이 돈 줘본 경험이 많아가지고요. 절대로 이거 뭐 안 남기고 안 줍니다. 그리고 빈약한 소설은 그거죠. 그 쇼핑박스 속에 들어있던 게 넥타이였다라는 말이 진짜 빈약한 거짓말이죠. 진짜 웃긴 게 그 한학자 씨가 어제 특검 조사 받았잖아요. 그 권성동이 가평에 와서 큰절하고 뭘 받아갈 때 지금 권성동은 오케이 만나서 절한 거 오케이 하지만 종이 가방에는 넥타이. 근데 한학자 씨는 어제 뭐라고 했냐면 만난 거 오케이 돈은 안 줬고 세뱃돈은 줬어. 이게 또 진술이 엇갈려요. 또 세뱃돈은 줬대. 야 세뱃돈이 한 몇억 하나 보지. 이거는 아무리 못해도 10억 단위죠. 한학자 씨도 지금 영장 청구 들어갔잖아요. 예. 어떤 결말을 낼지 모르겠는데 건강 문제만 아니면 사실 그렇죠. 굉장히 이건 뭐 구속 사유가 명백한데. 왜냐면은 이분이 혐의를 어제 특검에서 혐의 부인하는데 막 그런 식으로 부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국가는 어머니의 말을 따라야 된다. 내가 참 어머니이기 때문에 나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그게 진리다. 이렇게 검사들을 가르치고 나왔다는 겁니다. 구속되겠네요. 그래서 특검 입장은 이거 그러면은 윤석열을 부당하게 밀어줬다는 혐의 시인하는 건가? 그렇죠. 자기가 이거 위헌이거든요. 정교 분리예요. 위헌이라고 헌법에 써 있어 정교 분리라고. 그래서 이런 궤변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면은 이제 사실 구속 사유가 너무 뚜렷한데 하나 좀 마음이 걸리는 게 이제 건강 문제. 고령자의 건강 문제 때문에 이제 부담을 가질 수는 있긴 있는데 뭐 사유로 치면 이제 명백히 구속 사유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풍성동이라고. 풍성동. 야 그래도 권성동은 풍성해서 좋구나. 근데 실제로 풍성하다 이 사람. 그렇지. 풍성해. 풍성동입니다. 다만 이제 풍성에 비해서는 약간 그 생긴 거 가지고 뭘 하면 안 되는데 약간 심해어처럼 생겨가지고
풍성도. 네, 풍성이 좀 빛이 바래죠. 예. 아 근데 이 표정도 진짜 네. 윤석열이 재구속될 때 영장 심사 받고 나올 때랑 비슷한 비슷해요. 수준의 망연자실 표정. 이거 네. 영장 심사 받고 나온 거거든요. 네. 네. 아 그러니까 사람이 표정을 못 숨기나 봐. 그렇죠. 그럼요. 네. 이건 끝났다라는 표정이죠, 딱. 아. 네. 그 조사 받다 보면 그 뭐야 이렇게 특히 이제 중요한 것들 물어보고 답하고 하는 과정들을 느껴보면 네, 눈치 네. 까거든요. 그렇죠. 네, 자기가 검사였었는데 뭐. 그리고 어쨌든. 권성동 의원이 얘기한 것 중에 음. 사법부가 지금 민주당의 어떤 탄압 앞에 굴복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풍동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새 우리가 다 보고 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등등 사법부가 뭘 누웠습니까? 네. 저항하고 있잖아. 그렇지. 개혁 요구에 대해서. 대놓고 저항하고 있는데 뭔 소리야? 그리고 이게 재판부라고 부르는 게 맞나? 영장을 인용한 재판부? 재판부 뭐 아, 영땅이래. 영장은 뭐야? 영장. 영장 전담 재판부. 영장 맞지 않아요? 재판부라고 하는 게? 네. 괜찮지 않나? 아니 근데 아마도 사법부 전체가 아니라 네. 나한테 구속영장 발부한 재판부만 찍어서 말하려고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거. 사법부 전체를 적으로 돌릴 수는 네. 없으니까. 네. 아 그런데 뒤에는 갑자기 사법부 길들이기로 확 점프를 했구나 지금. 네. 그게 좀 이상하긴 하네. 그래서 뭐 어쨌든 이건 별 얘기는 없지만 예. 중요한 건 만약에 권성동이라는 사람이 실제 죄 여부하고 상관없이 정치 탄압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상식에 호응하는 요소라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네. 이런 말을 썼을 때 반응이 와요. 네. 네. 그렇죠. 네. 심지어는 강릉 쪽에 계신 분들도 반응이 없잖아. 반응이 없어요. 솔직히. 심지어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페이스북 글을 이렇게 썼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예. 기사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사조차 많이 안 나왔습니다. 관심의 대상도 아니야. 네, 이제 관심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뭐 본격적인 정치 탄압의 어떤 대상도 아닌 거라고. 근데 자기가 이제 자꾸 이렇게 덩치를 키워가지고 어떻게든 여론의 반향을 보이게 하려고 하는데 당에서도 별로 반응이 없어. 심지어 장동혁 대표가 어제 구속된 다음에 한마디 하긴 했는데 이 구속에 대해서 뭐 권성동 의원이랑 비슷한 소리 해요. 뭐 민주당이 탄압이 시작됐다. 근데 갑자기 이 모든 건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집권하기 위한 수단이다. 막 이러면서 갑자기 엄청나게 점프를 하는 거야. 오늘 강아지 소리를 하고 있어 진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권성동의 구속은 사실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빌미삼아 이재명 욕하고 싶은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근데 네. 장동혁 같은 경우는 정치 경력이 짧아서 그런지 너무 의도가 다 보여요. 네. 예, 말하는 게 좀 이렇게 걸어치고 돌아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 양반은 그냥 봉우리 말대로 그냥 이재명 대통령 욕만 하고 그거밖에 싶어요. 없는 거야. 네. 네. 그게 너무 훤히 보여. 저 아유 얼굴 왜 저렇게 근데 살벌해? 저 두 사람 밀랍 인형 같아요. 아 그러네. 뭐 프레시가 터져서 그런 거 같긴 한데. 네, 화장을 많이 하셨네. 이마에 저기 뭐야 이거 신 봐가지고 불 켜면 촛불처럼 타겠어요. 아무튼 권성동 의원은 이제 못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1심 뭐 무조건 기소될 거고. 예전에 사실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았다가 그러니까 구속 안 되고 무죄된 게 자기로서는 뭐 엄청난 승리라 그러는데 그 아는 분들은 네. 애초에 검찰 수사 자체가 되게 부실하게 됐었다. 그리고 일부러 어느 정도는 좀 재판부에서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게 만들어서 올렸다라고 네, 하는 예. 것들이 그냥 상식화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 왜 친구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승배에 대한 예우로 그냥 보낸다. 예, 승배에 대한 예우 차원이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그리고 본론이 돼야 될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발언을 한번 보시죠. 자 어제 저녁 6시에 퇴근하면서 입장을 밝힌다고 하더니 기자들 질문은 하나도 안 받고 30분 전에 입장문으로 가름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바로 그 문제의 입장문입니다.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을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언급했다는 바로 그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최근 정치권 등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위 형사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 그냥 안 만났다고 하면 될 걸.
참 길게도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내용은 별로 없는 그냥 전면 거부 네. 부인한 건데. 네. 네. 애초에 이 의혹이라고 하는 게 제보의 형태를 띈 거고 그 제보도 전원 내 제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랄까 결과를 보고 살짝 웃으면서 하는 말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비장함보다. 네. 실제로 나올 때도 웃었죠. 웃으면서 나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까지 뭐 센 건 없네. 너네 증거 없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네. 네. 아니면 얘기를 이쪽으로 끌고 간 거 자체가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이게 두 단계가 이제 필요한 건데 실제로 만났냐? 만나서 이런 논의를 했느냐? 근데 실제로 만나서 그런 논의를 한 거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만난 거 자체는 어떻게든 입증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네. 네. 그런 논의까지 가면은 사실 그건 대법원장 끝난 거지 뭐. 그렇지. 네, 그거는 실제 수사 들어가고 뭐 이러기 전에 당연히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조금이라도 의혹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끝난 거고. 근데 일단 만남 자체가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 만남은 그냥 없었다. 논의도 없다. 어떤 자신감일까요? 일단 아까 얘기한 대로 너네 증거 없지라는 자신감이 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의혹으로 계속 끌어간다고 한들 이 의혹을 계속 이슈화를 시킨다고 한들 니네가 뭐 나를 끌어내릴 수 있을까? 대법원장 절대 자리 내려놓을 생각 없다라는 자신감 네.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사법개혁안과 내란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도 계속 반대하고 있잖아요. 네. 오히려 그런 싸움에 있어서 이 의혹으로 대법원장은 좀 자신감을 얻은 것 같은. 네. 네. 그러니까요. 네. 그게 예전에 이미 또 이제 제기됐던 의혹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진 새로운 사실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살짝 법적으로 움직인 거죠. 네. 네. 자기가 조금이라도 뭔가 법적 문제에 이렇게 걸리게 됐을 때, 송사에 처하게 됐을 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하는 얘기 같은 네, 그런 느낌이죠. 네. 저 나오면서 웃는데 약간 얼굴은 약간 스폰지밥처럼 생겨가지고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근데 그러한 태도 자체는 아직도 사람들이 의심할 만한 여지를 많이 남기는 것 같아요. 네. 아니 16일 날 이게 그저께부터 부승찬 의원이 다시 제기했단 말이죠. 네. 아니 그러면은 그날 바로 그런 사실 없다고 하든가 이건 사실 너무 치명적인 의혹이라서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방망이 뗄 일인데 그렇죠. 물론 대법원장이라는 또 자리에 위상이 있으니까 너무 방방 뛰면 안 되기도 하지만 그랬더니 갑자기 곧바로 퇴근길 언론인 접근을 금지해버려. 촬영 금지. 네. 어제 출근길도 금지. 그래서 하루가 더 지난 어제 저녁에 입장을 내겠대. 그런데 또 기자 질문을 안 받고 입장문으로 대체. 네. 그러니까 이런 태도 자체가 아니 만난 적이 없으면 자신 있게 얘기하면 되고 기자들 질문을 받으면 되는데 네. 뭐가 두려워서 이런 태도를 취하느냐. 이런 좀 의심의 여지는 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 상대 패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측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하루 정도 시간 끈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리고 패가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드러난 거 외에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입장 발표 형식으로 가름하려고 하는 거고. 니네 뻥카지. 이렇게.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직접적인 질답이 오가면 괜히 어디서 찌르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약간 조리돌림 된다거나 뭔가 순발력이 쓸데없는 없으니까. 그치, 쓸데없는 대응이 잘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입장문으로 대체해버리는. 그러니까 실현할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사실 정말 아무런 만남이 없고 이들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 실현할 여지도 없잖아요. 그렇지. 네. 나 그 사람들 진짜 몰라요. 안 만났다니까요. 이렇게 화를 내야 될 판인데 사실은. 네. 그런데 그런 태도로 보인다는 게 아직 전원 형식의 제보임에도 불구하고 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좀 의구심을 남기고 있다. 네. 혹시 민주당에서 녹취 없겠죠? 이 만남 당시에 녹취가 있을 수는 없죠. 그렇죠. 지금 이게 전원에 대한 녹취인 거기 때문에. 김충식이 녹음해놨을 법도 한데. 그래서 뭐 일단 뭐 박은정 의원이나 민주당에서는 이거 한덕수 총리가 같이 걸려 있고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현직 대법원장이니까 이 관용차 운영 기록 같은 걸 보면 동선 정도는 확인되니까 네. 일단 만남 정도는 한번 확인해 보자. 예. 이런 논의는 좀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것도 좀 어려워 보여서 말이죠. 그거 그냥 제출 안 하면 끝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국회에서 요구하면 제출해야 되긴 하는데 그렇지. 뭐 없다고 하면 아니 뭐 지금까지 그런 거 무시한 게 한두 번도 아니고 나래도 안 하겠다 제출은.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물론 지나치게 만약에 이제 부당하고 그 허황된 그런 의혹 제기라면 그 의혹 제기에 대해서 자꾸 일일이 대응을 하는 게 오히려 의혹을 키워주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판단은 객관적으로 내릴 수 있어요. 네. 그런 일들이 워낙 또 많으니까.
그리고 대법원장이라는 지위로 봤을 때 그거를 자기 입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감정을 드러내면서 대응하는 게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 맞아요. 네. 네. 근데 중요한 건 대법원장이 자기 입으로 직접 말하건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하건 간에 네. 이 문제 제기가 나오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알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저지른 일들 때문에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 사안이 가지고 있는 의혹의 정도가 너무 센 의혹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정색하고 얘기를 해주려면 해줘야 돼. 해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네. 네. 이런 게 얼마나 허황된 문제 제기인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럼 막 방금 말한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 단박에 반박될 수 있는 증거 몇 가지만 가지고도 얘기를 해주는 그렇지. 정말 당당하면 바로 기록을 공개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뭐 치사하게 내가 여기에 치졸하게 끌려 들어가는 모양 안 낼래 뭐라는 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진실은 자기가 있긴 있는데 그걸 에휴 굳이 저렇게 대법원장이 웃긴 모습 보이면 안 되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혹여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이거는 이후에 쓸데없는 논란을 방지할 생각이 있다면 그냥 아예 딱 까는 게 좋죠. 차단을 해야 돼. 네. 그래야지 그 이후에 사회적 논란이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정도는 충분히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대법원장인데 지금. 네. 네. 이거를 왜 의혹을 그냥 부인이라는 형식으로 차단할까? 충분히 차단 가능한 말 그대로 입을 막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자기 증거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텐데. 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국민의힘과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보수 언론들 때문에 좀 힘도 받는 것 같아요. 네. 이거 16일날 부승찬 의원이 다시 제기하자마자 곧바로 조선 중앙일보에서 제2의 윤석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아니냐? 네. 그거 뻥인데 너네 이번에도 뭐 그 정도의 허위 주장하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바로 보도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또 하루 동안 시간 끄는 동안 그러한 언론의 반응을 보면서 좀 자신감도 얻은 거예요. 그렇지. 네. 자신감 많이 얻었을 네. 거예요. 근데 네. 교수님이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이 이런 의혹까지 나오게 된 배경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이틀 만에 네. 유죄 취지 파기환송하면서 대선에 개입한 대선 후보로 강탈하려고 했던 거 말도 안 되는 시도 때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대법원에서 설명을 안 해주거든요. 7만 쪽짜리 기록을 보긴 본 건지 전자열람 했다는데 그 전자열람한 기록이 있는 건지 로그 기록. 입을 싹 닦았거든요 지금까지도. 그거라도 그럼 설명을 해주던가. 하다못해 네. 프린트 기록이나 네. 로그인한 기록이라도 있어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역시 한마디도 해주고 있질 않은데 문제는 행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날려버리려고 했던 그치. 명백한 시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동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행동을 했단 말이야. 그렇지. 의도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의 한 행동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는 한마디도 안 해요. 네. 그리고 아주 국지적인 병명만 내놓습니다. 난 만난 적 없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라는 권위를 이용해서 1인치도 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읽혀요. 네. 네. 그 1인치도 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사실은 몇 가지만 딱딱딱 짚어주고 더 이상의 문제 제기는 진짜 이건 사법부 권위에 대한 불순한 도전이라고 받아들이겠다라고 차라리 전적을 선포하든가. 예. 그렇지. 네. 그게 오히려 권위를 살리는 길 아니에요? 네. 자기가 확신만 있다면 내가 진짜 이런 짓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딱딱딱 이거는 내 권한의 영역이고 나머지는 니들이 제기하는 의혹은 이런 식으로 반박된다. 더 이상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대법원장을 자꾸 끌어들이는 거는 진짜 이건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선포하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반응은 사실 너무 얌전하고 뜨뜻미지근한 거야. 네. 아무리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의 위상과 지위를 생각해도 그걸 감안해도 너무 뜨뜻미지근해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흔드는 상대가 잘못했다는 식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나는 흔들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입증을 하면 그게 오히려 삼부 요인으로서의 권위를 살리는 길이고 국민적 논란이나 사회적 논란을 적절히 먼저 차단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그렇죠. 네. 그 뒤로 더 흔들면 더 흔드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여론에 안 좋게 되겠지. 네. 그거 이런 사회적 관점을 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가만히 1인치도 안 내주고 그냥 뒤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반대의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지. 뭔가를 까고 밝히면서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 것 같기 때문에 아예 애초부터 안 하고 있는 건가? 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그럼 아마도 앞으로도 내려올 생각은 아예 일도 없는 거겠죠. 그렇죠. 이상. 네. 네.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이 이 패를 까고 나서 조희대를 압박하기 시작했던 건 그리고 이제 뭐 법원 노조라든지 이런 분들도 나서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 결국 조희대가 물러나야 된다. 지금 뭐 내란 재판이나 이런 거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의혹거리 그리고 이게 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직위원은 뭘 믿고 그렇게 버티게 있는 거. 모든 것이 결국엔 뒤에는 조이대가 있잖아요. 네. 조이대가 없어져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네.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보여서 민주당에서도 약간 무리하면서까지 이렇게 사퇴 압박을 넣은 건데 네. 사퇴 압박이라는 게 안 받으면 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네. 네. 아 짜증나네 진짜. 네. 근데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 여론도 있고 네. 오늘 이렇게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금 궁지에 몰렸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 회동 의혹이야 뭐 전원 수준의 재원이라 치고 제보라고 치고 근데 그 뿌리에는 그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미 사실로 확인된 네. 어마어마한 정치 개입건이 있어 그건 부인할 수가 없다 보니까 사퇴 요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네. 오늘 바로 나온 게 그동안 그러니까 그렇게 직위원 재판부 못 믿겠다 내란 재판 빨리 해야 된다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을 때 6개월 동안 눈 감고 있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궁지에 몰리니까 오늘 곧바로 중앙지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다가 형사 합의부를 좀 더 설치해가지고 내란 재판하는 판사들 부담을 덜어주겠다. 네. 판사도 증언에서 내란 재판만 집중하게 해주겠다. 이거 그렇게 하라 그럴 때는 안 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 니들이 만들라고 할 때는 사법부 치면하더니 네. 조혜대가 궁지에 몰리니까 바로 하잖아요. 네. 그런 좀 속보이는 짓들도 있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그러니까 또 그런 거 뭐 하라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좀 조치를 했더니 또 그거 쫄려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한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게 이제 그 국민적 감각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인데 뭐 우리가 바라는 거야 이제 잘못된 일들에 대한 사과 내지 시정의 어떤 태도 이런 걸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인정과 조치를 취하는 게 이게 제일 좋지만 예. 그래 그걸 하는 순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너무 인정하는 꼴이 되니 아무것도 안 하는 식으로 결국 지금 대응해 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뭔가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슥 하고 하는 거면 이유를 밝혀야지. 그렇지 이유. 왜 이거를 내가 그럼 받아들여 하는 거지. 당신들의 주장이 타당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는 원래 애초부터 이런 걸 계획해 왔었는데 마침 시기적으로 이게 일치했을 뿐인 건지 뭔가 얘기를 하면서 해줘야지. 그렇죠. 그냥 띨랑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떡 던져두듯이 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갑자기 예고도 없었어요. 갑자기 그동안 이런 요구가 없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네. 내란 사건 맡은 재판부는 거기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그동안 계속 얘기해 왔는데 네. 안 하다가 갑자기 던져주니까 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그렇죠. 네. 네. 그냥 마치 왜 재물 왜 그 춘향이 성남 바다에 춘향이 던지듯이 예. 춘향이란다. 심청이. 네. 심청이. 아유 춘향이 억울하게 죽을 뻔했네. 수청들 뻔했던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던지듯이 그냥 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뭔가 얘기를 해줘야지. 네. 그가 왜 안 했으면 왜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송승용 판사가 얘기한 내용이 많이 지금 인용이 되고 있는데 예. 저는 이거 할까 말까 그러다가 왜냐하면 이제 이게 자기한테 필요한 말을 해주는 그 안에 있는 내부자 누군가가 있으면 득달같이 인용하는 방식이잖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네. 제가 바로 이용했죠. 그러니까 이 방식이 워낙 흔히 쓰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별로 하고 싶진 않지만 내용이 맞아. 내용이 맞고 이게 사법부가 해야 될 일이야. 맞아요. 네. 이게 그리고 국민적 여론을 어느 정도 자신한테 유리하게 만들어 나갈 방법이거든. 맞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이게 오히려 대법원장을 위한 길이야. 그렇죠. 네. 네,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내용 한번 보죠. 네. 송승용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가 16일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만 의혹 나오고 하니까 네. 제언을 올린 겁니다. 대법원장에게 충언을 올린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법원장은 법리와 판례를 가지고 전원합의체를 이끌지만 사법행정의 영역에서는 정책적 결단을 하기도 하고 지금처럼 입법부와 충돌이나 갈등이 있는 경우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소통과 타협을 거쳐 정치적 해법을 찾는 일을 마다하면 안 된다. 네. 지금처럼 무조건 부인하고 부정하고 싸우지 마라. 네. 저항만 하지 마라. 뭐 이런 취지겠죠. 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법원장님께 최소한 2가지 필요 조건을 건의드린다. 지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서 유감을 표시해야 하며 판결에 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저 같은 일개 판사가 하는 하급심 판결이든 대법원의 권위 있는 전원합의체 판결이든 선고되고 나면 시민사회 영역의 공공재가 되어 그 내용과 절차, 과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비판과 평가의 대상이 된다. 어떤 경우라도 법원의 판결이 성역으로 남을 수는 없다. 요 인식이 아주 중요한 예, 인식이죠. 정말 이게 그냥 일개 판사지만 일개 판사들이가 아닌 인식이죠. 예,
법조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응분의 우려와 의심을 하였다면 비록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어려워도 그러한 우려와 의심을 해소해 주어야 할 적극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다. 네. 아, 그렇죠. 네, 두 가지 필요 조건인데 진짜 안 할 필요 조건을 먼저 대버린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네. 네,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저걸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네. 조희대 대법원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대법원이지만 네. 특히나 사법행정의 관점에서 봤을 때 판결도 그렇지만 저거는 정말 극단적으로 안 좋은 행동이었고 네. 그러니까 대법원에 우리가 하겠다는데 니들이 어떻게 막아 이것만 보여준 거고 예. 실질적으로는 정치 개입이 너무나 뻔한 거였고 그러니까 두 가지 의견이 충돌하게 만드는 거야. 대법원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은 누구든 개입해서는 안 된다와 웃기지 마라. 지금 니들이 하는 게 정치 개입이다. 라고 하는 것 사이에 두 개의 다른 철학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두 개의 다른 철학 중에 우리 사회나 우리 헌법이 또는 근대사회가 만들어낸 철학적 원칙은 정치계, 그러니까 상권분립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도 네가 당면한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판단이 훨씬 더 옳아. 사법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철학이 사실 아니야. 너희들의 주장일 뿐인 거지. 그렇지. 네. 네. 그럼 이거를 정면으로 부딪히면은 누가 이길까요? 당장 재판은 니들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기겠지만 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당신들의 권력을 뺏어야겠다라고 하는 논리가 이길 수밖에 그렇지, 없어. 장기적으로 그렇죠. 보면 네. 그럼 당연한 거야. 이거 역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 한쪽은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 무슨 우리가 엄청난 철학적 논쟁이라든가 헌법적 논쟁을 하려고 지금 매번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알아서 해줘야지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송승용 판사의 말은 일단 잘못한 거니까 유감 표명이라 이것도 좀 속 시원하긴 하지만 예. 그 절차에 문제가 있어 보여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니 공개를 하라 이거예요. 네. 조사해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 때 문제가 있었으면 문제가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사과하고 문제가 없으면은 문제가 없으니까 당당하게 공개하고 그렇지. 문제가 있든 없든 공개하는 게 대법원장이 부끄럽지 않은 일이다. 그거 공개하면은 지금의 불신을 오히려 걷어낼 수 있다. 문제가 있다면 사과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충언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딱히 얹을 말이 없는 게 너무 맞는 말이거든요. 네. A부터 Z까지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상식적인 생각을 과연 이 사람만 하고 있을까? 근데 송승용 판사 외에는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판사가 거의 없죠. 내가 답답한 게 이거. 네. 제가 답답한 게 이거고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사법부는 반드시 개혁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상식적인 생각을 봉우리도 할 수 있는 생각이고 거의 없다도 할 수 있는 생각인데 판사 중에 입 밖으로 내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러니까 사법부는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판은 글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맞아요. 거죠. 네. 그래, 완전히 틀렸다. 그나마 양식을 가진 판사가 존재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알리바이가 생기기보다 네. 야, 저 정도 사람뿐이 없는 거구나 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저는 송승용 판사가 일부러 실명으로 글 쓰고 언론 보도 허용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16일 날 부승찬 의원의 조희대 의혹 제기 이후에 익명의 판사들을 인용한 민주당 비난 발언은 엄청나게 많이 인용 보도가 됩니다. 네. 셀 수도 없어요.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런데 이렇게 상식에 부합하는 얘기는 거의 인용 보도가 없다가 송승용 판사 딱 하나 나온 건데 아마 일부러 송 판사도 법원 내부에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아. 알지. 그래서 일부러 실명으로 써 보도 많이 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는 많이 안 됐지만. 네. 두 번, 예. 그래도 진짜로 지금까지 말을 못 하고 있었더라면 예. 누가 한 명 말을 시작했으면 따라다속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예. 그것도 안 해.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왜 그런 게 안 된다라고 짐작하냐면 사법부 전체에 좀 이상한 집단 의식이 이제 이미 너무 커졌다라고 하는 건 뭐 우리가 여러 차례 CCTV를 통해서 지적한 바고요. 과거에 사법농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사법개혁을 하겠다라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나름의 그 사법부 안의 분위기가 네. 결과적으로는 좌절된 게 되게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해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개혁 시도가 상당 부분 엎어졌죠.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런 거긴 하지만 이게 우리가 이런 동력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든 좀 게 있고 그게 집단 무기력을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름대로 좀 의지를 가진 판사들이라든가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들도 내가 소수구나. 그리고 이 집단은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경험이 좀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분은 되게 용감한 분이지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더 상식적이에요. 그렇죠. 그 내용을 한번 보죠. 네. 이제 두 번째 제언입니다. 송 판사가 조희대에게 올리는 두 번째 내란 사건 재판장의 윤리감사 결과를 조속히 공개하라. 네.
그 실명을 안 써주더라고요. 같은 중앙지법 판사라서. 네. 재판장에 대한 의혹 제기가 이른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논의를 촉발한 계기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죠.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나 국민의 알 권리를 감안하면 마땅히 공개해야 한다. 사안에 대한. 네. 사안에 대한. 사인이 아니라. 네. 사인은 죽은 사람. 아니 죽은 원인. 아니야 그렇게 하면은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네. 잘못 읽은 겁니다. 네. 사안. 네? 사인은 드라마 제목이고. 윤리감사의 결과. 네. 윤리감사 결과 근거 없는 음해나 단순한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면 오히려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입법 추진은 그 명분을 잃을 것이다. 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즉각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사법부와 해당 재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은 지극히 논리적이고 상식적이라고 봐요. 이거는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가 왜 필요한가?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애들이 너무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 재판장에 대한 명백한 사법부의 판단을 내려줘야 돼. 여전히 옳다? 아니다. 그렇죠? 여전히 옳다라고 만약에 본다면 둘 중에 하나겠지. 문제 제기가 꺼지거나. 네. 그래.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옳댔는데 뭐 믿고 가야지 뭐 어쩔 수 있겠어? 하거나 아니면 이게 이런데도 옳다고 하면서 이제 뭔가 들고 올라오거나 어쨌든 선이 명확해지잖아요. 지금 사법부는 선이 명확해지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아까 조이대도 그랬던 거예요. 네. 뭔가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논란들이 만들어지도록 자꾸 만들어. 네. 그리고 그 논란을 제기하는 쪽만 문제라고 생각해. 자기들이 자꾸 재료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태도 자체가 사실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면 그런 태도가 안 나올 거거든요. 네. 문제가 있으니까 저런 태도가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거 지금 지기현 판사 의혹 4개월 돼 갑니다. 네. 윤리감찰한다고 한 지가.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의 감찰관실이 예를 들어서 강제 조사건이 없다고 한들 이거 하나 못 밝히겠습니까? 자기 네. 판사인데 에이. 이거 아마 알 거란 말이죠. 이미 다 나왔을 걸. 네. 이건 전형적인 문객이죠. 그리고 문제가 없다면 왜 안 밝혀? 그러니까 네. 문제가 없다면 더 밝혔어야지 네. 진즉에. 그리고 문제가 없다면 밝히는 것이 의혹 제기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라고 공격하기에도 좋잖아요. 네. 근데 안 하잖아. 안 하지. 네, 뭉개잖아. 그게 뭐 있단 얘기지 그러면. 아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네. 애초에 풀어준 거, 걸석 재판 계속 허용하고 있는 거, 게다가 이런 윤리적 문제까지 나선 거 어느 하나 지금 사법부에서 해명이 안 되고 있거든. 네. 그냥 그러면 니들이 입 다물고 있으면 국민들은 그냥 봐 이런 태도잖아.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기현 판사와 조이대 대법원장이 저 정도로 정치 개입해서 윤석열을 풀어주거나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다. 그러면은 자기네들끼리 카르텔과 뭔가 회동이 있지 않았을까? 네. 너무 자연스러운 의심이잖아. 그런 의심을 차단해 주려면 송승용 판사의 제언은 공개하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든 없든 공개하면 그런 의심이 사라진다. 그렇지. 네, 음모론이 사라진다는 거지. 공개하면. 하지만 공개 못 하겠지 당연히. 그렇지, 못하겠지. 못하지.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한동훈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주인공 한동훈이 맞구만. 네. 네. 근데 한동훈 이 정도로 많이 다뤄주는 거 여기밖에 없는 거 같아. 요새 남청동도 잘 안 해. 한동훈도 관심이 없어 이제. 왜냐면 한동훈이 최근까지 말이 없었다니까요. 네. 갑자기 말이 터진 거야 최근에. 요거 올려주셨구나. 진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한동훈의 이 비판 글인데요. 네. 와 나는 이 사람이 진짜 이제 막 나간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네. 네. 그런데 저게 나름대로 저걸 반대하는 측의 논리이긴 해요. 네. 그래서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 네. 법치주의 국가에서 재판부 구성은 무작위여야 합니다. 가로치고 랜덤은 왜 쓰는 거야? 영어 잘해요. 야 랜덤 왜 써? 같은 말이잖아. 네. 이거 마치 행복 가로치고 해피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이거 왜 쓰고 앉았어 이거를? 짜증나. 죄송합니다. 이 사람 버릇이에요, 근데. 난 이 사람이 쓴 글만 보면 일단 짜증부터 나기 시작하네. 일단 대전제가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알고 있어요. 네. 네. 완벽한 무작위는 없거든. 그렇죠. 애초에 인사 단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재판 구성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건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고. 그런데 두 번째 말이 더 웃겨. 네, 자 여기부터 문제예요. 네. 이게 사건 배당이 무작위로 이루어진다 판사에게.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 근데 그 의미를 나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자, 무작위인데 한동훈의 무작위에 대한 해석은 이겁니다. 운이 나쁘면 당사자와 정치 성향이 반대인 판사가 배정될 수 있고
그게 무작위이기만 하다면 기피나 회피 대상이 아닌 시스템으로 인정하고 그 판사를 설득해야 하는 것이다. 뭔 말이야? 그런 무작위성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운 나쁘게 판사 잘못 걸려서 편파적인 결과가 나와도 어쩔 수 없이 시스템이겠거니 하고 승복해야 하는 것이다. 자, 언제부터 판사 배당 무작위 원칙이 네. 잘못된 판결이 나와도 승복해야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까? 게다가 이건 법원에서 밝힌 어떤 판사가 걸려도 재판 결과는 똑같다라고 말하는 거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거죠.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본질의 일각을 드러낸 거예요. 현실이 이렇다는 걸 보여준 거구나. 네. 어떤 판사는 정치적으로 편향적이어서 잘못된 판결을 내린다고 인정해 주는 거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되게 이상한 사람 걸려도 그런가 보다 해야 된다. 그게 그 사람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이상한 사람을 걸리게 만든 무작위 때문이야. 네 운이 나쁜 거야 이 얘기거든. 그럼 이제 의문이 풀리네. 네. 그래서 조이대가 이재명 대통령을 이틀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구나. 네. 무작위. 그래서 그런 정치 편향적인 사람이 있어가지고 판사들 중에. 네. 아니 근데 대법원은 내가 고를 수가 없잖아. 랜덤이 아니잖아. 대법원은 심지어 전원합의체네. 이걸 다르게 비유하면 이런 거거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쿠팡 노동자야 여러분들이. 예. 그날 일감을 배당받아야 돼. 근데 무작위로 배당을 해. 다 똑같이 하루 일당은 10만 원이야. 어떤 사람은 500km를 달려서 100kg짜리를 막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5km 달려서 5kg짜리를 해야 돼. 근데 승복하는 건 랜덤이기 때문에. 월급이 똑같다는 사실에 내가 승복해야 돼. 승복해야 돼. 500km를 가도. 네. 왜? 그게 정당화되는 건 랜덤이거든. 이걸 배정한 사람이 그러라고 배정한 게 아니거든. 이 얘기하고 뭐가 달라? 뭐가 달라? 이거 바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될 것 같아. 이건 무작위가 아니고 차별이잖아. 이거는 현장 체포야 이거. 고용노동부가 현장 조사 나와야 돼. 노동법 위반이라고. 애초에 그래서 무작위로 돌릴 사람들을 골라내는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판사라 자격이라는 게 있는 거고 법관 자격이라는 게 있는 거고 인사평가를 왜 합니까? 그렇죠. 대법원에서 법관평가가 정당화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무작위로 돌리면 되는데. 그렇지. 변호사 자격 가진 사람의 무작위로 판사 뽑고 그 판사 중에 무작위로 배당하면 되잖아. 그러면 정당한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 나는 무작위 배당의 원칙을 판사 중에 정치 편향적인 사람이 있어도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있어도 그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무작위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네. 무작위 원칙 그래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아까 거의 없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들은 다 자기 성향이 아니라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라 어떤 사람이 와도 법리에 맞는 똑같지는 않아도 법리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는 믿음. 이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작위를 하는 거잖아. 그리고 그게 법원이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란 재판부 만들 필요 없다. 왜냐하면 어떤 판사가 걸려도 어차피 결과는 똑같으니까. 근데 그건 또 내란 재판소를 만들어도 되는 논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어떤 판사가 와도 결과가 같으면 그렇지. 그거를 다른 사람이 주장한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그 봉우리 데려다가 판사 시키는 게 아닌데. 그렇지. 그래서 하도 뭐라 해가지고 국회도 뺐잖아. 오늘 법 하면서 국회 추천도 뺐잖아. 그래서 이건 여기까지만 보면 됩니다. 아니,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바로 읽어드린 한동훈의 이 논리가 어디까지 가느냐. 자, 그러니까 이재명 비리 전담 재판부를 만들자. 로 조이대 같은 보수 판사만 모아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그럼 이미 랜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니들의 논리라면 그렇게도 만들어야 된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그러니까 이 사람 전제가 잘못됐어요. 내란 전담 재판부가 민주당이 원하는 판사만 모아놓는다고 이미 전제를 했더라고. 그게 아닌데. 자, 한동훈 씨. 당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던 내내 이재명 특별재판소는 계속 돌아갔어요. 네가 무능해서 못 잡아넣은 거잖아요. 실제로 이재명 당시 당대표가 죄가 없기도 했고. 멍청아. 그거는 제가 심지어는 뺐어요. 저기서 인용. 그거 제일 재밌는데. 제일 재밌는데 너무 자존심 상했어. 야, 정말 보수 성향이 강한 판사들만 모아서 이재명 전담 재판부를 만들자. 진짜 이런 질문 좀 그런데 이 사람 왜 이렇게 유치해요? 그러니까 왜 약간 더 떨어졌어요 지금. 뭐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 덜 떨어졌다고요? 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한동훈 씨 요새 고소 많이 하시는데 아닙니다. 더 떨어졌다. 한창 말 많이. 딱히 더 나은 것 같지는 않은데. 아이씨 뭐라고 해야 되지? 한창 당 대표이실 때 훌륭하실 때보다는 좀 떨어졌다. 폼이. 내가 훌륭했다는 얘기예요? 미치겠네.
실드가 안 쳐지죠? 아이, 안 되겠다. 그냥 덜 떨어지세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이준석이 오랜만에 등장을 합니다. 아, 이준석도 요새 이 사람들 왜 이준석이 여러 개 또 올려주셨는데 요거는 한번 짚고 가야 돼서 강유정 대변인이 대통령 그 원칙적 동의를 밝혔다가 그게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해명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기보다는 이제 흔히 보도된 것처럼 그런 의미를 한 말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네. 아예 이제 그 기록에서도 뺐다 이런 식의 논란을 이제 키우고 있죠 지금 네. 이준석이. 네. 한번 보죠.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당 쪽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브리핑하면서 분명히 처음에 얘기했어요. 입장 없다. 그런데 선출직이 얘기하면은 임명직인 공무원들은 경청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조희대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보도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냥 네. 까놓고 얘기해서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브리핑 과정에서 원칙적 공감 말을 뺐습니다. 네. 그러자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정도 되면 과대망상이 아닌가 싶은데. 네. 예. 기록은 민주주의의 블랙박스입니다. 사고의 뭐라고?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예. 사고의 진실을 밝히는 블랙박스를 고칠 수 없는 것처럼 블랙박스 고칠 수 있는데 국가의 기록 역시 권력의 입맛대로 수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록을 건드리는 순간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추미애 의원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라고 발언했으면서도 자 여기부터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틀린 거예요. 틀린 말이에요. 대통령실에 배포한 속기록에는 이 대목을 슬그머니 뺐습니다.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네. 애초에 안 한 말을 어떻게 뺍니까? 언론의 항의가 빗발치자 1시간도 안 되어 복구했지만 이는 논란이 커지자 진실을 지우려 한 조작입니다. 이번 강유정 대변인의 행동은 과거보다 훨씬 노골적이고 대담합니다. 과거의 기록 왜곡은 은밀히 사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전에 이제 그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또 대비시켰죠. 네, 네.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실의 기록 삭제 네.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그 남북 정상회담 기록 삭 근데 남북 정상회담 기록 삭제도 사실은 네. 허위 의혹이 허위죠. 죠 네. 그렇죠. 네. 네. 이번에는 언론 앞에서 실시간으로 삭제와 복구가 반복됐습니다. 대통령의 입이라는 위치를 망각했거나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할 수 있다고 자만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더구나 강 대변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언론의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는 언론의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고 진실을 권력의 입맛에 맞게 재단하려는 오만한 태도입니다. 네. 근데 이거 진짜 웃기는 발언이긴 한데 안타깝게도 이것도 언론이 보도를 많이 안 해주더라고요. 안 해줘요. 지금 이준석을 상대해 주는 주목을 잘 못 받더라고. 이준석을 불러내는 언론은 유튜브 언론밖에 없고요. 그 중에서도 가끔 매부쇼에서 이제 깔려고 부르는 거, 네. 남천동에서 조롱하려고 부르는 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저도 이준석을 입에 올리고 싶지는 않고요. 네. 예, 전형적인 침소봉대 논리니까. 예. 요걸 한 이유는 일부러 다른 데서도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렇고 언론 쪽에서도 강유정 대변인의 실수. 그래서 강유정 대변인 책임론을 네. 엄청 열심히 펼치고 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네. 있어서. 네. 강유정 대변인에 대한 언론의 비판 보도는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약간 혼난 것처럼 됐거든. 네. 너무 싫은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 발언을 잘 인용 안 해주지만 언론은 지금 최근까지 엄청 비판했죠. 강유정 대변인에 대해서 지금 약간 1.4 하는 분위기예요. 맞아요, 있어요. 예, 그동안 억눌린 것들을 요번에 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이제 브리핑이 다 공개되면서 예. 유튜브에 기자 비판 영상 많이 올라오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강유정 대변인에게 화살을 좀 겨누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길들이기에 들어간 거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일말에 동의를 해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요. 이게 읽다 보면 그렇게 읽힐 수도 있겠네. 왜 실수를 했어 그러게 이 마음이 시작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언론 다룰 땐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실수를 웬만하면 안 해야지. 이런 식으로 흔히 되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실수한 만큼 또 책임을 져야 되나? 이런 식으로 마음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마음을 내줄 필요가 없어. 이거는 애초에 네. 문제 삼으려면 언제든 문제 삼을 수 있는 방식이었고 자기들이 언론인이 흔히 하는 짓입니다. 네. 이거를 아무리 예방하려고 말을 다듬고 절대 한치도 내줄 수 없게 해주려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애초에. 네. 애초에 어떤 식으로는 떼가지고 지들 멋대로 얘기하려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그럴 가능성이 있건 그럴 가능성이 없건 무슨 차이입니까? 그렇지. 네.
애초에 불가능해요. 그게. 아마 강유정 대변인이 그냥 그 질문에 아무 대답을 안 했어도 막 익명 동원해가지고 대통령도 공감한단다 이런 보도 나왔을걸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게 이제 흔히 정권 내부에서도 흔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쓸데없이 논란 불러일으켰어? 강유정 대변인에 네.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고. 그리고 이게 그 내부에 어쨌든 만약에 지금 상황이 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이게 책임 떠넘기기. 누군가한테 책임지우기 형식으로 해가지고 경쟁자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방식들이 같은 집단 안에도 흔히 발생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언론이 길들이기에 나선 거기 때문에 절대로 한치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요. 뭐 이게 사법개혁이나 조이대 이슈로 좀 옮겨가면서 최근에는 보도가 좀 적어지긴 했어요. 강유정 대변인의 이 발언에 대해서. 그런데 이 발언이 나왔던 한 16일, 17일 이틀 동안은 언론이 굉장히 많이 비판했죠. 네. 그리고 지금도 근데 그 보도는 지금도 나와요. 대통령실이 공감했다는 보도는 지금도 나와. 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 언론은. 언제든 이걸 왜곡하기 위해서.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이걸 가져왔습니다. 네. 속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는 약간 이게 레거시 언론이 힘이 빠져서 그런지 그 어떤 민주진영 내에서 제가 항상 싫어하는 건 이거였거든요. 언론이 그렇게 야 실수했어 이번 실수했어라고 말하면 꼭 민주진영 내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와요. 동조하는 나오죠. 목소리가. 네. 그래 강유정이 실수했어. 근데 이번에는 파도가 안 쳐. 그냥 언론 쪽에서만 찔끔 나오다가 말아요. 물론 제가 레거시 언론은 교수님처럼 다 훑어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방송하다 보면 그 분위기가 읽히잖아요. 네. 그런데 확실히 레거시 언론이 힘이 계속 빠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침소봉대 시켜서 일키워가지고 어떻게든 길들여가지고 내 앞에서 쩔쩔매게 만드는 방식.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쓰는 방식인데 네. 잘 안 먹혀요. 옛날에 비해서 보면. 네. 근데 이게 가끔은 먹히거든. 네. 네, 가끔은. 그럴 때 아주 성취감이 장난 아니겠죠. 그럼요. 그러니까요. 그 강유정 대변인을 막 비판하는데 사실 예전처럼 막 여론이 등에 올라타는 것 같지도 않고 네. 힘이 빠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 강유정 대변인 이슈에 대해서. 네. 근데 여전히 오늘도 그 동아일보의 김순덕 씨? 그 네. 칼럼 되게 세게 쓰는 분. 아 김순덕, 순덕이 누나. 네. 이번에 이게 오늘인지 어제 칼럼에서도 또 이거 가지고 네. 대통령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올라탔다.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막 독재다 이런 식으로 칼럼을 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이거 가지고 트집 잡아서 이재명을 언제든 공격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언론. 그럼요. 언제든지. 네. 지금은 굳이 비유하자면 이런 왜 겨울에 등산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피케리라 해서 이걸로 이제 얼음 탁 찍어가지고 이제 그걸 고힘으로 올라가거든. 네. 지금 딱 그거 강유정 대변인을 대상으로 그걸 찍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걸치게 만들려고. 네. 거의 하나만 걸려라죠. 네. 여러 개 찍어보고 강유정 대변인 팍 찍어가지고. 그리고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층도 그 선비병 버려야 됩니다. 네. 소위 그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거기 사실은 딸려 들어가는 이거부터 버려야 돼요. 이게 사실은 강유정 하나 날아간다고 이재명 정권이 뭔 일이 있겠어? 있어요. 교수님 지금 말씀하셨죠. 찍어서 올라가려 그러는 거라고. 그럼요. 네. 사실은 강유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도 상관없어. 결국 올라가려고 하는 건 이재명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실수의 크기가 엄청나게 크거나 네. 또는 그 안에 때로는 뭐 집권 세력이 언제나 당연히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김은혜 했듯이 김은혜가 대변한 시절에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거 한다면 나 솔직히 나 같은 편이라도 욕한다. 아 욕하죠. 네. 그리고 빨리 자르라고 할 거야. 아무리 그 의리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정도가 나왔다는 건 정권 안에서도 이건 선택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걸 선택을 잘하고 잘 잘라내야 그나마라도 유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안건이 아니면 뭐 조그만 거 키울 필요는 절대 없어요. 조그만 것도 아니야. 그렇죠. 없는 걸 만든 거에 가깝지. 그러니까 제발 이게 뭐 제가 또 이제 허수아비 때리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거 이런 걸 보고 이번에는 강유정 대변인이 실수했다라고 봅니다. 뭐 이런 글 좀 커뮤니티에서 안 봤으면 좋겠다. 되게 쉬운 평가예요. 제가 늘 예전부터 저널리스트 토크쇼 제 시절부터 얘기하는데 쉬운 비평할 수 있는 거리는 무궁무진합니다. 조금만이라도 흠결 있어 보이고 조금만이라도 약해 보이는 사람 물고 뜯고 늘어지면 쉬워요. 아 너무 쉽죠. 거기에 동감하는 사람만 달라붙으면 새해도 만들어주면 얼마나 쉽습니까?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서도 얘기되는 거 쉽거든요. 왜? 흠결이 없지 않거든 분명히. 얘기할 만한 거리가 생기거든. 근데 그 물어뜯는 핵심 이유가 뭘까? 사실은 그 힘이 없는 사람인데 힘이 없으니까 힘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물어뜯는 거예요. 이 의도 자체가 비열하다는 거예요. 상당히. 그게 가질 수 있는 목적이나 그 목표보다도. 사실 비난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닌데
그걸 비난함으로써 사실 본인들이 좀 세를 얻어보고자 하는 그렇죠. 그런 욕심이 애초에 출발 자체가 자기한테 향한 거라고 전체를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 아직 끝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맨 마지막에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한 발언 가지고는 그 약간 또 얹어가지고 얘기할 게 있기 때문에 그 뭐 문영배 재판관 얘기한 내용하고 이제 겹쳐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것도 한번 보죠. 네, 요거 이재명 대통령이 그저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 얘기인데, 요게 이제 해석되기로는 또 언론이 또 신났죠. 아, 조희대 대법원장 비판하는 거라고. 네, 근데 그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회의 운영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 중 가장 큰 것은 역시 공직자들이다. 공직자들이 바른 마음으로 열성을 다하면 다른 세상을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공직자 몇몇에 의해 나라 운명이 판이하게 바뀌고 망하기도 한다. 권력은 자기 것이 아니다.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다. 내가 시험을 받든 선거를 통해서 표를 얻었든 권력은 잠시 위탁받은 것이자 국민을 대리하는 것이다. 자기가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게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나 또는 주변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야 하고 이런 생각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올바른 정론을 얘기한 거고 정론이 힘이 있을 때가 있고 힘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윤석열은 정론인 척하고 정론이라고 생각되는 개념들만 엮어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문제인 거고. 이재명 대통령 이건 되게 맞는 말 했죠. 그리고 이거는 자기한테 하는 말이기다고도 생각해요. 자기와 자기 주변의 권력자들한테 이제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게 연관이 된 게 이제 그거잖아요.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 이 부분에서 선출 권력의 어떤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말을 한 거 가지고 또 문영배 재판관이 헌법 읽어보면 그런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했다고 또 이렇게 키우고 이게 바로 조희대를 대상으로 해서 대통령이 지가 뽑혔다고 막 조희대 지목해가지고 하는 소리다라는 식으로 커지고 있는 거하고 연결해서 한 말이라고도 또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선출 권력이 엄청나게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권력자는 기본적으로 주권자를 향해야 된다. 그리고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에 관련된 문제는 이게 아무리 뭐 삼부 요인이 됐건 뭐건 간에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는 선출 권력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임명 권력은 책임을 안 지거든. 특히나 대법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책임질 위가 없어요. 장관은 책임질 대통령이라도 있지. 대통령이 자르면 되니까. 근데 대통령이 형식적으로는 임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임명의 대상이 아닌 자들이 있다고. 이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건데? 그러니까. 이 권력에 대한 통제의 책임은 선출 권력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지만은 아니 무슨 선출 권력이 무조건 우위에 있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대법원장 등등 특히 임기가 있는 임명 권력들은 말씀하신 대로 책임 안 지고 그냥 버티면 또 그만인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국민들이 비판을 하고 의심을 하면 선출 권력이 그걸 대신해서 의문을 제기하잖아요. 당연하죠. 그럼 한번 들어보자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 얘기인데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라고 한 게 그게 그러니까 이게 설령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한 얘기라고 한들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는 거죠. 당연하죠. 이게 더 나가면 대법원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없다면 대법원에 대한 견제가 가능한 법을 만드는 게 또는 사법부에 대한 견제를 가능하게 만드는 법을 만드는 게 입법부예요. 근데 입법부가 그 권능을 가지는 이유가 뭐야? 선출 권력이라서 그런 거고. 그렇습니다. 사법부한테 왜 법을 만드는 권한을 안 주는데? 선출 권력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행정부는 법을 만드는 실질적 권한을 지닙니다. 그게 뭐냐면 행정 입법이라고 하는 루트가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동시에 행정부는 만들어진 법률에 법률적 효과를 가는 명령을 덧붙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한동훈이 했던 훈령 통치 아닙니까?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어. 그거는 선출 권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자기가 책임질 일이거든. 책임져서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끌어내렸잖아. 국민들이 끌어내렸죠. 근데 이 얘기를 어떤 식으로 교묘하게 왜곡하냐면 제가 오늘 오다가 무슨 YTN에서 하던 얘기를 들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막 전 대변인이라는 작자가 나와가지고 지는 똑똑하다고 막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 말이 맞으면 아니 그 선출되지도 않은 헌법재판관이 선출된 대통령 끌어내리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웃기지 말라고. 그거는 선출된 권력들이 만든 입헌적 권한 부여고요. 선출된 권력인 입법부의 다수가 모여서 3분의 2가 모여서 탄핵 결정을 내렸어. 그렇지. 이미 내린 거야 그거. 거기서 끝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헌법재판관이 결정하는 거야.
헌법재판관의 파면권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입법부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최종적인 헌법적 검토를 거치는 과정이라고. 아니 무슨 헌법재판소가 무슨 심판인 줄 알아요? 그 막 우르르 들고 올려줘. 이거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한 거 아니잖아. 어떻게 그렇게 혹시 근데 그 패널은 국힘에서 인증받은 패널입니까? 전 대변인 나오는데 그 사람 맨날 라디오 나오고요. 네. 얼마 전에 100분 토론도 나왔나? 발음도 안 좋은 게. 조목조목 자기가 막 4가지의 이유를 댔다는 둥 막 이따위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말에 조목조목이란 말씀 쪽팔리지 않나? 내가 조목조목 말했다. 남들이 평가해줄 때. 그러니까. 네. 진짜. 아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무조건적으로 무슨 선출 권력의 절대권을 가진 것처럼 얘기하지도 않았다니까요. 네. 그런데도 뭐 자꾸 그런 비유를 하는 걸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모두 발언을 가져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발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 중에 누가 우위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둘 다 법률에서 정해준 권한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그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이 정치적 논란의 핵심으로 삼고 결국은 조희대와 이재명의 싸움인 것처럼 만들어내려고 하는. 네. 그러려고 강유정 잡는 거고, 그러려고 대통령 발언을 떼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 최종적인 방향을 보고선 행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한동훈이 난리치고 이준석이 난리치고 있는 거야. 별거 아닌 것들이. 네. 쉽게 말하면. 네. 네. 근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닥치고 죄송합니다. 저도. 동시에 과격한 말이다. 죄송합니다. 조용하던 한동훈 씨와 이준석 의원이 갑자기 입이 터질 정도면은 사실 뭔가 정권에서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에서 어마어마한 실수나 실정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럼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얼마나 궁지에 몰려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아주 작은 건수 가지고 이거다 싶어가지고 지금 입을 열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들이 얼마나 지금 할 게 없고 네. 건수가 없고 몰려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억지로 이렇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 계속 본인들의 말에 신뢰성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얘기하진 않았겠습니다만. 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막 조금씩 이제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나중에는 본격적으로 좀 이슈를 하나 집중적으로 잡아가지고 지금 야당의 문제. 네. 이러면 또 왜 여당은 문제 없냐 또 이런 얘기를 여기 계신 분들은 안 하겠지만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집중적으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네, 그거는 오늘은 뭐 이제 그 맛배기 정도인 셈이고 네, 이게 이른바 파트너로서의 야당 그러니까 그냥 정론적으로 얘기하는 이게 너무나 껍데기가 돼버린 상태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이건 되게 단호하게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야당은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솔직히 그 어떤 정책적 논의를 시작하려고 하거나 현안에서 토의하려고 해도 대화를 시작하는 순간 이재명 욕밖에 안 하는 스피커처럼 돼버렸어요. 그렇죠. 네. 거의 그렇게 됐어요. 고장난 레코드라는 말이 너무 흔한 말이지만 여기 딱 맞아요. 네. 뭘 갖다 대도 그냥 그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야. 야당의 권력, 그러니까 여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야당의 견제 기능 이런 건 그냥 흔히 하는 말인데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윤석열 정부가 그걸 정확히 보여주잖아. 심지어는 더 거대한 야당이 견제했는데도 안 먹혔었잖아. 네. 그러니까 망가진 거지. 그렇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뒤집어 말하면 지금의 거대한 여당과 강한 대통령이 야당의 견제를 받지 않으면 망가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건 원론적으로 맞아요. 근데 견제를 어떻게 한다는 거지 지금? 뭐 이게 견제구도 이렇게 대충 견제구가 잘 먹혀야지 뭐 네. 도루를 못하게 하는 거지. 그렇죠. 데드볼을 던져버리면 안 되잖아.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행사 가지고 우리 정부 안에도 레드팀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래 국민의힘보단 차라리 내부에 레드팀이 나을지도 몰라. 맞아.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이게 함부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금은 이제 왜 함부로 할 얘기가 아니냐면 약간 일본의 자민당 같은 상태가 됐어요. 지금 우리의 민주당이 한국 정부가 그러니까. 네. 우리의? 저는 민주당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자민당 하면은 되게 그냥 나쁜 정당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게 독특한 일본적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자민당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다른 당이 너무 약해. 맞아. 그래서 인재도 없어, 솔직히 말하면. 네. 네.
왜 이렇게 정권 교체가 안 될까 여러분들은 생각하시지만 자민당을 제외한 자민당의 거대함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나머지 정당들이 수권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인물도 약해. 뻔히 알지 않습니까? 작은 정당에 인물이 안 가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양심적인 몇 사람들 제외하고 나면. 그러니까 더 크게 빨아들이는 거야 자민당이. 이게 너무 오래됐어. 그러니까 일본은 자민당을 벗어난 정부 구성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근데 문제는 그 자민당이 망가져 버리니까 구구들이 계속해서 수상이 되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네. 이게 이제 지금의 민주당에서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를 오래 방치하면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지금 예전에 국민의힘이 그랬듯이. 네. 지금은 민주당이 그래서 내부에 레드팀을 만들어야 돼. 그렇지. 네. 여당, 정부도 마찬가지야. 이게 혹시라도 이게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게 있을까? 우리가 점검하지 못하는 게 있을까를 자기 안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 상태예요. 외부에 언제나 그걸 점검해주는 언제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야당의 존재가 의미가 없어졌죠.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번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 같은 아주 중요하면서 거대한 과제에 있어서 민주당이나 이 민주개혁 시민들 안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는 거를 너무 그 갈등을 침소봉대하거나 과민 반응해서 화내면 안 된다. 네. 네. 오히려 그런 논의를 건강하게 본질을 잃지 않고 끌고 갈 수 있는 우리의 힘이 중요한 거지. 네. 너 왜 보안 수사권 얘기해? 그래서 네. 너무 과민 반응해서 화내지 말고 보안 수사권의 목표가 뭔지를 그것만 잃지 않고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스스로 레드팀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민주당 내에서 좀 정신적 탄력성이 좀 필요해 보여요. 네. 그러니까 뭐 하나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갈라지면 바로 죽일로 만드는 네. 이 분위기가 빨리 없어져야 돼. 네.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거고요. 원래 자기 의견 다 말하는 겁니다. 이준석이나 한동훈처럼 헛소리하는 게 아니라면. 근데 조금 결이 다른 소리 했다고 바로 너 수박이지. 바로 이렇게 나가는 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른바 적전 분열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부러 분열적인 행동 이런 것들은 구별해내야 되지만 예.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적절히 의견들을 이런저런 시나리오를 내보고 네.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죽어라고 토론을 해서 그중에 확실히 국민 여론하고 잘 맞고 설득이 가능하다라고 싶은 것들을 단일한 안으로 밀고 가는 이 방식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지 않으면 나라를 책임지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아 이거는 진짜 나라를 책임지는 일이네. 네. 네.